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증시각도기 곽상준입니다.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성공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신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하신 시간과 가치가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수단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거 우리끼리 비밀입니다. 이거 딴 데 가서 말씀하지 마세요. 이런 강의하는 사람 거기 아마 제 생각에는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실전을 해본 사람만 아는 얘기예요. 안녕하십니까, 권순장의 브릿지 권순장입니다. 지난번에는 너무 잿빛의 파란색 넥타이를 메고 와서 조금 오늘은 저희 집에서 가장 붉은 옷, 네. 이거 찾는다고 시끄럽습니다. 네. 참 시장이 이제 조금 진정은 되는 것 같은데, 네. 각도기님께서 이제 네이버에 카페에 글을 올리신 시점부터 네. 시장이 바닥을 다지고 올라오는 것 같은데, 혹시나 뭐 이렇게 약간 이쯤이면 바닥이다 이런 느낌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날은 시장이 보기 싫어갖고 카페에 글을 한번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건가요? 아니 뭐 한 20년쯤 하다 보면 뭐 그냥 바닥이면 딱 바닥의 느낌이 오죠. 그냥 넘어가면 어떡해.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바닥이다. 제가 여쭤봐. 이제 바닥이다. 뭐 이제 더 뭐 2,900 깨고 내려갈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일단 이번에 왜 떨어졌는지를 살펴보면 테이퍼링 이슈가 제일 큰 거거든요. 사실은 따지고 보면 그것 때문에 혼돈스러웠었던 건데 그게 이제 가시게 된 거니까 큰 이슈는 일단 지났어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신용도 주는 게 보였고 몇 가지 이제 바닥 징후들이 막 빵빵빵빵빵 터졌죠. 사실 뭐 저는 그렇게 본질적으로나 원칙적으로는 시장을 분석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저도 초짜였고 어렸었고 주린이였을 때는 도대체 시장이 언제 빠지는지 고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이 바닥은 의외로 좀 잘 잡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3월에 조금 신기했었어요. 그때는 바닥인데 바닥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되게 신기하다 이러면서 이거 바닥 맞는데, 그래서 이제 어디까지 회귀를 했었냐면 2011년 기억이 나는데 밸류에이션 상으로 IMF 때보다 더 떨어졌는데 이건 말도 안 되는데 이런 계산을 해봤는데, 그거는 이제 보면 그런 계산을 하고 있을 때는 10년에 한 번, 10년에 한 번에 오는 하락이고, 이번에 기본적으로 제가 이제 글을 쓰면서 코스피가 12% 빠졌고 코스닥이 13% 빠졌습니다 했는데, 그걸 정리하면서 쓰면서 야 이건 좀 심하게 빠졌다. 이번 보통 1년에 한두 번 오는 단기 하락이 있는데 좀 많이 빠진 거예요. 이 정도까지는 안 빠졌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는 그러니까 제가 왜 여쭤봤냐면 이제 요 선에서 이제 3천의 가두리에 걸려서 더 이상 오르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그런 장들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은 뭐 예를 들어서 뭐 유명하시니까 뭐 우리나라의 닥터 둠이라는 이제 김영희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세 하락의 시작일 뿐이다.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도 계셔갖고 각도기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나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분 글이 두 군데에서부터 저한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많이 패닉이 빠진 거였죠. 근데 그런 거에 반응하는 게 이제 저점 신호들이에요. 저점 심리 신호들이 그런 거에 막 더 눈에 잘 들어오고 더 가슴이 철렁거리고 다 그렇거든요. 근데 그분 저도 그래서 글을 도대체 이번에는 어떻게 쓰셨을까 하고 이렇게 쭉 읽어봤어요. 왜냐면 타이틀은 워낙 자극적으로 뽑으니까 사람들이 읽어보니까 일단 나쁘게는 보셨는데 포트폴리오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정도 시각으로 나쁘게 보시면 포트폴리오는 짜면 안 돼요. 탈출하고 있어야 돼요, 현금으로. 근데 뭐 이런 거는 괜찮고 저런 거는 괜찮고 포트폴리오 짜는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이분도 그렇게 생각하기에 그런 정도까지 본인이 생각하는 정도가 그렇게까지 나쁘지 않은데, 좀 기자들이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조금 더 거칠게 타이틀이 뽑혔고 그랬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그분은 업이 그거였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이제 포지션을 그쪽으로 잡고 계시는 대중들한테 가장 유명하신 분? 옛날에도 대단했죠. 한때 2013년 4년인가 땐가 왜 틀렸어? 사람들의 질문이 그렇게 잘 맞히는 사람이 왜 틀렸어가 질문이었을 정도로 과거에 잘 맞췄고, 그다음에 이제 하락을 잘 맞히는 사람들이 이쪽 시황 쪽에서는 스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게 손실회피란 본성이 있어서 그 훨씬 더 자극적이고 또 뭐랄까 인상이 깊거든요. 제가 예전에 한창 주식 공부 열심히 할 때 유명한 애널리스트 분이 그러죠. 3년 연속 주식 시장에서 맞추는 사람 없다. 그렇지. 없다. 그 다음에 3년 맞추고 나면
다른 쪽으로 갈아타야 된다. 그래서 왜 그러지? 왜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네. 이게 시장을 맞춘다는 게 정말 어렵구나라는 걸 새삼 이제 표현하신 말이 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시장을 맞추기는 어렵지만 시장에서 이기기는 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시장을 맞추려고 그 대부분 이제 뭐랄까 그 운용 투자 수익을 영속적으로 못 내보신 분들은 자꾸 시장을 맞추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투자 수익을 내보면 시장을 맞추는 게 정말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는 걸 느낄 수 있고 오히려 포트 구성을 어떻게 해서 살짝 그럴 때를 조금 덜 얻어맞고 그다음에 회복할 때는 빠르게 더 회복하거나 더 많이 회복하거나 그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차트를 안 보시고 또 시장을 맞추시려고 안 하신다라는 건 항상 누누이 말씀하시니까 네. 이제 알고 있는데 이제 아까 하방은 이 정도 선이면 충분히 이제 조정을 받았다라고 하시는데 네. 상방을 볼 때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말씀 다들 좀 조심스러워졌잖아요. 저희들도 더 내려가면 어떡하지? 작년 네. 같은 장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3050을 깨고 올라가면 그때 투자를 해야지 그게 저항선이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위를 좀 이렇게 닫아 놓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런 관점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 다양한 관점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 그렇게도 보실 수 있고 저렇게도 보실 수 있고 근데 이제 제가 주목하는 바는 이번에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도대체 환율이 왜 1,200원에서 거기까지 갔을까? 근데 물론 이제 모든 달러 대비 모든 통화가 약세였기 때문에 조금 버퍼를 좀 더 둬야 될 것 같긴 한데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었을까? 제가 모르는 위험이 있었을까? 그건 여전히 의문이에요. 그건 전 잘 모르겠으니까. 근데 어쨌든 더 중요한 포인트는 그 금을 긋는 행동보다도 내가 자리하고 포지셔닝을 하고 있는 기업 미래 이익이 훼손되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말씀하시면서 현금 확보에 대해서 네, 조금 아쉬운 부분이 많이 있다. 네, 계좌를 네. 운영을 하면서라고 네. 하셨었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시장이 이제 또 이제 저희든 네. 각도기님께서는 또 시장을 이제 이겨 나가셔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시장 대비 수익률을 계속 내셔야 되니까, 네. 그러면 이제 이름을 맡기셔서 운영하시는 계좌에 네. 현금 보유 비중을 네. 조금 더 높일 생각은 가지고 계시는 건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한 3,100포인트 정도부터는 그 이익률이 그 9월달 초반까지는 안 되지만 상당 부분 회복이 될 것 같고 9월달 초반은 웬만한 계좌 뒤에 들어온 계좌들 말고 최근 3개월 계좌들 말고 오래된 계좌들은 9월달 초반에 거의 수익률이 가장 좋은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 계좌들은 현금을 다시 조금씩 늘리면서 이번에도 이제 현금을 늘리는 과정에서 이제 하락을 했거든요. 예, 늘리던 중에 생각보다 조금 하락이 빨리 왔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조금 주저했어요. 현금 보유 확대를 조금 주저하다가 놓친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원하는 만큼의 다를 못 채우고 제가 그래도 과거보다는 현금 비중이 조금 아시잖아요. 현금 비중이 과거보다는 조금 높게 형성됐었잖아요. 근데 느낌이 좀 안 좋아서 이번에 조금 더 많이 늘려야 되겠다고 했는데 그만큼 못 늘렸고 혹시 현금을 늘리실 때 살짝 주저하신 이유는 있으신가요? 쇼핑 중독이죠. 주식 쇼핑, 이거 회사, 좋은 회사 쇼핑. 이 회사는 이래서 못 팔고 저 회사는 요래서 못 팔고 그 회사는 그래서 못 파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죠. 그거는 저랑 똑같네요. 그러니까 아직 저도 부족하니까. 그건 그렇죠. 왜냐하면 사실은 원칙은 화학 업체들을 다 던지려고 그랬어요. 그 화학 업체를 던지면 거의 한 5%에서 10% 가까이 현금이 더 느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했는데 좋아지는 거고 지금 보니까 쇼티지가 또 보이는 거예요. 죽었던 쇼티지가 다시 살아나요. 그러면 이거 쇼티지 살아나면 이거 이익이 되게 좋은데 안 그래도 싼 주식이었는데 이렇게 싼데 더 싸지면은 이거는 지금 파는 게 아니지 이러면서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생각 쇼핑 중독이라서 살짝 보유 편향도 있었다 맞죠? 그럼요. 그런 것도 있었는데 다시 올라올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거죠. 갖고 있으면 당연히 먹는데 굳이 현금으로 돌려야 하느냐 라는 그 갈등이 있었던 거죠. 시간이 지나면 분명히 얘네들 나에게 수익을 돌려줄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팔아야 하느냐 하는 고민이 있었던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 자산을 운용하는 입장이라서 그러니까 프로진 거잖아요. 프로니까 어쩔 수 없이 개인이면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몽땅 주식으로 갖고 와도 상관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그래서 일반인들이 자꾸 이제 시장을 맞추려고 하시는 분들 고민하니까 제가 제안을 드렸던 게 클로드 세난의 평균 보험 포트폴리오를 말씀드렸고, 저도 개인적으로 일부 그 평균 보험 포트폴리오를 일부 저의 원용해서 쓰고 있는 거고, 그 방법의 구체적인 방법론으로 현금도 종목이다라는 말씀드렸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번에 사실은 뭐 또다시 다시 느꼈죠. 현금이란 좋은 종목을 조금 더 많이 갖고 있었다면 2,900선 내외 그 근처까지 떨어졌을 때 저는 저에 대해서 계속 관찰하거든요. 버튼 누르는 힘이 조금 약해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위에서는 세게 샀다가 밑으로 갈수록 점점 버튼 누르는 힘이 약해지는 거죠. 그러면서 아, 저점이 오고 있구나. 스스로를 돌아보면서도 이거 나중에 분명히 이렇게 버튼 약하게 눌러서 후회할 텐데, 그래서 어쨌든 버튼 누르는데 공격적으로 누르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금 부족했기 때문에. 현금이 있었으면 조금 더 세게 눌렀을 텐데 그 부분 조금 아쉬웠어요. 네. 어떤 부분에서는 저희랑 좀 비슷한 부분도 있고, 또 이제 큰 그림으로서는 좀 이렇게 편안한 투자를 하시는 것 같이 이제 느껴지니까, 아니, 최근에 이제 하락에 굉장히 이제 마음 떨려 하신 분들이 많았어요, 이번에. 이번에 정말 많았어요. 네. 정말 많았고, 제 주변에도 괜히 해서 괜히 주식해서 신세 조졌다. 그래서 원래 안 했는데. 진짜 원래 안 했었는데 막 새벽 3시, 4시까지 공부했다고, 제가 그래서 그렇게 공부한다고 해갖고 되는 거 아니라고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너무 허무하다고. 너무 허무하다고. 벌었던 거 이렇게. 다 날라갔다? 네. 아니, 벌었던 걸 다 날아가는 걸로 해서 끝났으면 됐는데 마이너스를 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네네네. 항상 이제 시작이 들어와서 플러스만. 그래서 굉장히 나는 이제 자신만만하게 사면 되지 뭐 이렇게 했었는데 마이너스 처음 보니까 내가 무슨 큰 잘못을 했고 죄인인 것 같고 죄인인 것 같고. 왜냐하면 보통 이야기한 금액보다 실제 투자 금액이 조금 더 많으시거든요. 다들. 대체적으로 다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말을 이제 잘 못하는 거죠. 사실은 저도 계좌이관이 몇 개가 들어왔는데 네. 저점 부근에서 계좌이관이 몇 개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부업 하신 거죠. 하다 안 되니까 난 못 해먹겠다. 이런 것들. 그래서 저는 그냥 가만히 둬버렸거든요. 뭐 안 팔 거니까 뭐 이런 마음으로 이제 뒀는데 아직까지 잘 안 올라오더라고요. 각도기능 뭐 공급 적체, 그다음에 에너지 문제, 그다음에 물류 적체. 요 이제 세 가지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발생한 이 세 가지 적체 때문에 뭐 파월부터 시작해서 많은 애널분들도 잘 못 맞추는 시장이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 중에 이제 에너지 말고는 나머지는 거의 해결이 됐다라고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더 길어질 것 같은가요? 해결이 시작된 거죠, 정확하게. 시작. 해결이 시작됐는데 어떤 거는 내년도 초에 끝날 거고 어떤 건 조금 더 늦게 끝날 거고, 에너지 문제는 약간 미궁이에요, 지금. 해결돼야 될 것 같은데 약간 미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은 약일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가격이 더 오른다? 셰일 업체들이 이제 등판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80 이상에서는. 못 먹어도 그거 한 번 더 하겠다. 아니, 여기서 유가가 더 오르면 셰일 입장에서는 이제는 이 정도 떨어져도 $60 언더까지는 안 떨어질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 있다면 리그 수를 증가시키면서 좀 그 생산을 조금 더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의 셰일 업체 예전에 막 이렇게 떨어지는 거 봐도 무섭게 떨어지고 오를 때도 이제 무섭게, 그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조달 비용이 막 20%가 넘어가니까 야, 저 회사는 원가가 뭐 30불이고 저 회사는 40불이고 이러니까 사실 저희가 그런 것까지 다 확인을 못 하니까 굉장히 이제 투자하기가 두려운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도 이제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두려울 것 같아요. 그렇죠. 원유 가격을 뭐 맞출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 세 가지의 적체, 이 부분들이 순차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봤을 때 투자를 하는 관점에서도 예를 들면 물류가 먼저 풀릴 것인가, 에너지 가격은 잘 모르겠으니까 뒤로 두고, 그 다음에 공급. 그러면 요렇게 이제 시차가 분명히 발생을 하면 투자도 그런 식으로 조금 단기적으로 나누는 투자도 필요할까요? 아니면 그런 거는 무시하고 그냥 회사만 이렇게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풀릴 거니까 그런 것들은 너무 이렇게 보지 말고 이렇게 회사만 또 집중을 한 게 더 나을까요? 그러니까 그 업황이 좋아지는 거는 주목을 하시는 게 좋죠. 예를 들어 그렇게 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컨택, 리오프닝이라고 표현됐던 그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맞는 그런 기업들이 이익 증가가 다시 잡힐 수가 있잖아요. 뭐 이미 주가가 올라가지고 약간 꽉 난 부분이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너무 기대감이 빨라서 무슨 실적 나오기도 전에 주가 다 올랐는데 제가 보기엔 한 2년치 뒤 거를 벌써 땡겨온 업체들도 있던데 뭐 그런 거는 차치하고라도 관련 업종들 중에 안 오르는 기업들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을 접근해 가는 것들은 유효하고요. 그러니까 뭐 기업에 집중하는 것은 맞지만 시장이 확산되어지고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업종은 그건 관심 가져야죠. 근데 이제 물론 저기에 있어요. 매출이 증가하는 거가 이제 구조적인 매출 증가냐, 그리고 단기적인 매출 증가냐는 구분을 해서 보셔야 되고 2차 전지 소재 같은 게 구조적인 매출 증가잖아요. 그럼 미친 듯이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 야, 진짜 많은 분들이 이럴 줄 알았으면 사놓을 걸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아니 이렇게 많이 올랐어 그랬는데 거기에서 배 이상을 더 오르니까 이제는 보내줘야 돼. 약간 저는 어떤 느낌 받았냐면 그러니까 특정 종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5G 한참 열풍 불 때 KMW 같은 느낌. 야, 이 회사가 이렇게 올라 그랬더니 거기서 또 오르고 이러다가 요즘 보면 이제 계속 빠지죠. 계속 이제 빠졌는데, 그러니까 2차 전지 소재주 같은 경우에도 혹시 내가 잡는 이 시점이 고점이 아닌가. 예전에 KMW가 가장 비쌌을 그 가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못 들어갔는데 또 오르니까. 또 오르죠. 왜냐면은 제가 2차 전지 하는 그 관련 업체를 만났는데 본인들도 놀래고 있어요. 본인들도 예상을 못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왜냐면 처음에 그 에코프로 같은 회사가 자기네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2025년인가 24년에 5조를 하겠다 그래서 이런 소리를 들었어요. 미쳤다. 근데 그게 2023년인가 4년에 8조로 바뀌었어요. 근데 시간 먼 미래가 아니라 더 가까운 미래니까 보다 확실해진 전망이거든요. 그런 정도로 늘었죠.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이거 내후년부터는 이거 원자재 문제가 발생하겠구나. 아니면 빠르면은 내년부터라도 원자재 문제가 발생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한 게 너무 파상적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더 속도가 많이 빨라서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업체들은 그게 가장 큰 위기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 거니까 이번 거는 좀 예외적이긴 한데 그래도 뭐 이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 사태를 보면서 저는 안 부럽거든요. 난 많이 부럽던데. 안 부러워요. 안 부러면 뭐 내가 공부 제대로 못했고 제대로 분석 못했으니까 당연히 못 먹는 거지라고 생각해요. 근데 오히려 이 태도가 저는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를 잘해서 200%, 400%, 600% 났으면 좋겠지만 그게 영원히 이어지는 경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사실은 연간 한 25% 정도 내외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으면 그 사람은 20년만 그렇게 하면 한국 최고의 부자 소리를 듣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매번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듣고 그렇게 해야지 그런데 20년에서 동그라미를 하나 빼서 2년 만에 그래서 이제 저희들 이렇게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제 많이 그런 분들은 떠나셨겠죠.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ETF가 뭐 한다니까 막 난리가 나고 메타버스도 막 ETF 한다니까 난리가 나고 대선 테마주도 뭐 하루에 30%씩 오르고 야, 이런 거 이런 쪽에도 관심을 좀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라는 말씀을 해주시기를 그러면 20년이 아니라 2년 만에 내가 원하는 파이어족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욕심이 불끈불끈 솟아오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랬죠. 어렸을 때. 저도 그래서 많이 다쳤잖아요. 아직도 어리시지 않으십니까? 네, 마음은 동심입니다. 네. 근데 그게 많이 다쳐보니까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난 또 다친다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빼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이게 돛 닦는 거하고 비슷하다고 자꾸 말씀드리는 게 그 마음을 빼느냐 빼지 않느냐가 사실은 여기서 연속적인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잘 되다가도 중간에 한 방에 크게 무너질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네. 물론 중간중간에 뭐 하나 잘 타서 뭐 엄청나게 벌어가지고 부자가 된 사람들이 있는데 항상 좀 불안하죠. 그런 투자는. 네. 그러면 이것도 이제 내 거 아니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예전에 이제 가지고 계시는 종목에서 충분히 내가 수익을 먹었다. 그러니까 수익을 해서 익절이라 그러죠. 팔았는데 거기에서부터 막 2배, 3배 더 올라가는 회사들을 보면 그때도 그래
나는 먹을 거 다 먹었고 네. 내 공부한 만큼은 수익을 챙겼으니까 미련 없이 보내준다라는 네.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네, 그렇죠. 그거는. 네.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아니, 그건 많이 당해봐서 그래요. 많이 나구나. 네. 얼마나 많이 당해봤으면, 아이고, 뭐, 저러다가 금방 죽지, 뭐, 이런 생각들. 물론 이제 제가 더 열심히 하고, 젊게 하고, 또 이렇게 에너지가 넘치게 하면, 훨씬 수익률은 더 높였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더 깊이 파고, 깊이 파고, 깊이 파고 하는데, 그러다는 죽겠더라고요. 주변에서 이제 슬슬 저를 말려요.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도 그래. 아우, 저 각도기님 저러다가 쓰러지시는 거 아닌가. 네. 지금도 이렇게 굉장히 바쁘고 네. 열심히 하시니까. 물론 제가 다른 분을 만나 뵐 기회가 네네. 이제 많이 없지만 일반적인 증권맨들보다 훨씬 더 바쁘고 더 깊이 공부하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근데 들거든요. 제 스스로의 잣대로 보면 좀 더 부족하죠. 기업 공부가 아직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더 부족하다. 사실 제가 이제 연합 인포맥스 나가고 하는 것도 저 스스로를 강제하는 부분도 약간 있어요. 그 이제 애널리스트들하고 특별히 제가 저 나갈 때는 업종 애널리스트를 불러주세요라고 제가 요청했어요. 저는 그게 더 좋아요. 그래서 업종 애널리스트를 보면서 들으면서 이런 컨셉을 가지고 있구나 하면 사실은 이제 제 입장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애널리스트를 잘 이용하죠. 애널리스트 보면은 결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 오타쿠 애널리스트, 연예인 기질 애널리스트, 그다음에 투자는 모르고 자기 영역만 아는 애널리스트, 투자도 조금 이해하는 애널리스트 다 달라요. 딱 들어보면 그건 결이 나오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무조건 자기 업종을 고하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그 업종의 상승에 따라서 목소리에 힘이 가는 애널리스트도 꽤 많아요. 뭐 그런 거는 이제 제가 이제 취사 선택이 되니까 자꾸 그런 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조금 더 시간을 할애를 많이 하고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해야 되지 않을까? 조금 너무 부족하지 않나? 저 아직 모르는 기업들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기업도 상장돼 있어. 저도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그 예전에 2,000개 종목이라 그랬나요? 네, 2,000개 종목은 넘죠. 그러니까 뭐 이게 다 어느 정도는 그거의 한 절반 이상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씀도 1,000개 정도 했었죠. 그렇게 했다가 욕도 많이 먹으시고. 근데 그 젊은 분들은 그거 가능한데 20, 30대들은 할 수 있는데. 40대는 못 해도 되는 거죠? 40대부터는 힘들죠. 예, 알겠어요. 40대... 그래서 저는 못 하는 걸로. 그러면 뭐 오늘 제 마지막 질문인데 뭐 이제 디즈니 플러스가 이제 들어오면서 가격도 혜자가 있다 그러고 뭐 이제 오징어 게임 여러 가지 컨텐츠하고 연결시켜서 우리나라에 이제 컨텐츠, 그러니까 제품, 그러니까 엔터테인먼트 이런 회사들 말고요. 이제 드라마를 제작해 주거나 이런 회사들이 야, 한국은 뭐 200억이 적은 돈은 아니지만 한 100억, 한 몇백억을 이제 투자를 하면 중박, 절대로 얘는 까먹지는 않는 그 정도는 퀄리티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혜자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징어 게임이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만을 위해서 영화로 제작됐다면 얼마나 히트쳤을까요? 영화로 제작을 투자를 안 했겠죠, 우리나라 제작사에서. 저는 했다고 치면 200억 정도로. 200억 투자. 영화로 만들었어. 청소년 관람 불가니까. 그렇지. 일단 이제 다 빠지고. 그건 아십니까? 요즘 초등학생들 알게 모르게 내용 다 알고요. 돈 빌려달라 그러면 종이에 딱 써주잖아요. 이렇게 세모 동그라미 네모 해서 돈 빌려달라 그러면 이렇게 전화번호 이렇게 영화 그냥 이렇게 줍니다. 네네. 전화번호 아무거나 줘서 여기나 가보라고 456억이라고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200억 정도 하면 손익이 맞추기가 힘들었지 않을까라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작 콘텐츠의 역량이 있죠, 한국 기업들은. 근데 시장이 세계화됐잖아요. 네. 그게 사실은 영화 사업에 비해서 한국 업체들한테 되게 유리한 환경이 제공된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한테는 되게 기회고 이걸 잘 살려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국 기업 대비 밸류에이션이 되게 비싼 것 같이 보이지만 얘네들은 나중에 되면 글로벌 컨텐츠 제작사 기준으로 밸류를 받을 수도 있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이렇게 가격이 매력적이냐 이건 잘 모르겠지만 충분히 성장할 사업이라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예. 저는 그 오징어 게임 보면서 제일 열받았던 게 1인당 1억밖에 안 돼. 사람 몸값이. 그건 너무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얼마 정도? 훨씬 많았어야죠. 훨씬 많았어. 나는 이해가 안 돼. 451억을 벌겠다고 목숨을 걸고 456억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큰 돈이어서. 456억 가지고 그걸 목숨을 걸고 그렇게 내가 그럼 막 그래. 미친 것들 아니야? 이거 다 456억 가지고 벌으려고 뭘 이런 미친 짓들을 해. 하긴 뭐 요즘 퇴직금이 50억이니까. 퇴직금이 50억이니까 요즘 퇴직금 받아서 세금 내고 나면 강남에 20평 아파트도 못 삽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아니, 제가 돈이네요. 그래서 드리고 싶은 마음은 뭐냐면 주식이 이제 언제부터 느린 속도가 빠른 속도로 바뀌냐 하면 이제 뭐 연간 15%든 25%든 이것들을 목표로 한다면 여러분 그 방법은 여러 개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자면 지금부터 5, 6% 주는 배당을 주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대략 내년도 3월쯤 되면 복원이 되거든요. 주가 그렇게 크게 나쁘지 않으면. 그러니까 배당락 있고 네, 배당 나가면 떨어지니까. 네. 그럼 배당 받고 하면은 이제 복원되니 한 대략 한 5% 가까운 수익을 내고, 응? 5% 가까운 수익을 내고 한 번 더 수익을 내면 10%잖아요. 그것만 해도. 네. 그렇잖아요. 근데 이거는 되게 편안한 투자 아닙니까? 근데 그런 기업들 중에 약간 이벤트가 발생해 주가가 올라주면 더 좋은 거죠. 주가가 빠졌을 때 접근을 하면 5% 넘는 수익도 가능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한 10%에서 15%를 욕심을 비우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꼭 불가능하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가능한데 물론 뭐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안 해요. 일부만 그렇게 하고 훨씬 더 높은 수익을 바라면서 저는 한 25% 정도 수익 내고 싶은 마음에 그렇게 하는데 잘 되면 훨씬 더 좋은 수익도 내지만 가끔씩 올해 4월 이후로는 또 반대로 잘 안 되고 있죠.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수익을 내면 약 25% 수익을 내면 3년에 2배 정도 돼요. 그러면 그게 3, 3, 3 세 번만 가면 2, 4, 8이 됩니다. 그죠? 그렇죠. 불어나는 속도가 장난 아니에요. 그 10년 안 돼서 8배가 되거든요. 근데 8배 된 다음부터는요, 25%의 위력이 달라져요. 그렇죠. 큰 돈이 됩니다. 그때부터는 진짜 큰 돈이 돼요. 예, 이걸 반대로 한번 생각하시면 여러분 대출 이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이게 반대로 처음에 뭐 1억에 2% 이러면 아유 뭐 1년에 200만 원 이러는데 이게 8배가 더 지나서 2%라 그러면 1,600만 원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를 내는 걸로도 복리면 엄청나게 이렇게 늘어나서 그 굉장히 큰 처음 원금이 별로 크지 않았을 때는 뭐 이자 뭐 1% 뭐 얼마야 이랬는데 그렇죠. 원금이 커지면 그렇죠. 이자 1%에 이제 한 달 내 월급 생활비가 없어지거나 사라지는 그렇죠.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반대 개념으로 그렇죠. 각도기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3년에 한 8배 한 20대들은 그런 오징어 게임 나도 오징어 게임 나가보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주식을 조금 열심히 하시면 가능해요. 20대 분들은 뭐 왜 못 가능하겠어요. 종잣돈이 작아도 가능하십니다. 그래. 젊은 사람들은 다 퇴직금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이제 말씀하셔서 그거는 뭐 다음 편에 예, 말씀을 예. 드리든가 하는데 대출 받으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시기 시작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그 각도기님을 뵙고 이렇게 생각한 원래 우리의 계획과 다른 분명히 내가 투자를 이 돈 갖고 했으면 내가 이 정도의 수익으로 연말에 뭐 예쁜 장난감 아니면 여자친구한테 어떤 선물 내 아내에게 다이아 반지 정도는 사줄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분명히 시작을 하셨을 텐데 하다 보니까 원금은 그거의 배로 늘어났는데 마이너스가 나서 지금 굉장히 힘들어 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런 힘든 부분을 조금 이렇게 마음을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지 또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요즘 이렇게 제가 뭐 보다 보니까 덕질과 나의 업이 이렇게 그러니까 일체가 되면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옆에 지금 덕업 일체 아이콘이신 각도기님이 계십니다. 이분과 함께 저희와 하는 일과 투자가 덕업 일치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저도 노력하고 할 테니까 꼭 다음 시간도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